우리는 영혼이라는 게 뭔가 되게 거대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되게 진부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다. 영혼성이라는 건 겨우 그런 것일 뿐이다 라고 이제 돼버리면 어떨까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항상 그런 것만 생각하는 모양이죠? 라고 이제 또 라스콜리니코프가 되게 이제 비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만난 사람과 할 대화는 아닌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 정말 진정한 도스옙스키식 이제 그런 대화가 이제 펼쳐지고 둘이 또 되게 이제 그 스비드리알프 쪽에서는 아니지만 라스콜리니코프 쪽에서는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5부가 끝날 무렵에 까체리나가 이제 죽게 되는데 까체리나 얘기를 제가 따로 하지 않고 이제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까체리나한테 굉장히 막 엄청 감정이입이 되네요. 근데 아무튼 이제 남편이 그렇게 교통사고로 죽게 되고 원래도 이제 그 까체리나는 폐병이 있었어요. 결핵이 있었는데 이 무렵에 이제 결핵이라는 거는 걸리면 죽는 그런 이제 병이었죠. 그래서 19세기에 결핵을 둘러싼 메타포 은유들이 이제 되게 많았는데요. 이 까체리나가 지금 그 병의 이제 그 담제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피를 토하고 그 피가 이제 목을 막아가지고 숨구멍을 막아서 죽는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다 망해버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그 추도식이 끝난 다음에 넵스키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풍금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아 빠클레 뭐 르펑스에 불어로 말해봐. 니네들은 귀족 애들이잖아. 이러면서 여느 손풍금쟁이하고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지. 프랑스어로 해봐. 막 이러기도 하고 정신 다 나갔고 막 애들은 울고불고 이럽니다. 그래서 소냐가 하나 있죠. 소냐는 전체 소생의 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까체리나하고 마르멜라도프 사이에 애들이 3명이 있는데 폴리아, 그러니까 폴리엔가 폴리나고요. 딸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꼴리아, 니콜라이 남자애가 하나 있고 레냐, 옐레나 또 딸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부수적인 인물이지만 아무튼 이제 이름들이 다 있는데 이 꼬마들도 그러니까 없는 형편에 애는 뭐 이렇게 또 셋이나 또 줄줄 나가지고 애들까지 다 데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지고 이제 소냐가 급한 상황에서 카페르나우모프 그러니까 소냐의 작업실이 있는 그 집으로 이제 옮깁니다. 근데 이 집에 누가 묵고 있냐면 스비드리 갈로프가 같이 묵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소설 정말 잘 썼더라고요. 너무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냐를 처음 만나고 갈 때 있죠. 그때 소냐가 자기 집으로 갈 때 스비드리와르프도 같이 가요. 방향이 같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소냐가 집에 들어갔는데 라스콜리니코프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벽을 사이에 둔 이웃이네? 이게 이제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냐를 찾아와서 하는 말을 스비드리와르프는 다 들어요. 다 들었고 이거 되게 재밌겠는데 해가지고 잘 듣기 위해서 의자까지 그쪽으로 갖다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그냥 생방송으로 그냥 유튜브 스트리밍 지금 완전 중계해주는 그런 식인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까체리나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그 소냐 그 집으로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소냐 그 집이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비드리갈로프가 지금 묵고 있는 방하고 이제 벽을 같이 두고 있는 그거기도 해요. 그래서 까체리나를 잠시 조명을 이렇게 조금 클로즈업 해보면 까체리나가 소냐 이러면서 여기는 처음 와본다. 너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데 이제 의붓엄마인데 진짜 그 인간적인 그런 정말 미안함과 동정과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느껴지고 우리가 네 피를 빨아먹었다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이 애들을 맡아서 자 손에서 손으로 그 지금까지 피를 빨아먹었는데 또 자기 애들 이 3명을 또 소니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고 성직자가 이제 그 신부님을 부르네 마네 이렇게 하는데 까제리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필요 없다고. 하느님도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까. 용서를 안 해주셔도 안 해주면 그냥 그것도 필요 없는 거고 이제 이러고 숨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아이들은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 기계 타고 내려온 신의 역할을 해주는 존재가 바로 스비델가르프입니다. 소피아 세메노브나 장례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미래도 생각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여윳돈이 있으니까 무슨 여윳돈이 세상에 돈이 남한테 이렇게 쓸 돈이 어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남을 위해서 쓸 거면은 이제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처럼 아주 체계적으로 뭐 재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레벨까지는 못 가더라도 세금 감면이나 이런 거에 혜택도 받을 겸 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어떤 좀 더 행정적인 그런 게 가능한 루트로 이제
뭐야 기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이렇게 돈을 뿌리지는 않죠. 아무튼 인제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여기서 인제 라스콜리니코프한테 슬쩍 말을 흘립니다. "내가 네 비밀을 알고 있다. 네가 간밤에 누구야 소냐하고 한 얘기를 나는 들었다."라는 식의 인제 암시를 인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소설이 쭉 진척이 되다가 인제 라스콜리니코프가 포르피리의 방문을 받게 되죠. 그러고 밖으로 나가 가지고 인제 스비드리알로프를 찾는데 센나야 광장에서 뭐 보통 때 같으면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이렇게 틀어 가지고 스비드리알로프를 우연히 만나요. 그럼 자기는 이게 되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스비드리알로프가 자기가 그쪽에 자주 간다고 엄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박혀 있다가 인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였는데 여기서 인제 말하자면은 두 사람이 또 한 번의 이 도스토옙스키식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근데 이게 분위기가 되게 재밌는 게 앞서 첫 만남하고 달리 앞서 첫 만남에서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스비드리알로프를 되게 막 "싫어라." 이건데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스비드리알로프는 약속이 있어요 지금. 좀 이따 두냐를 만날 거거든요.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를 빨리 떼내야 되는데 라스콜리니코프는 이제 얘한테 막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스비드리갈로프한테 막 이러저런 질문을 던지고 심지어 인제 밖으로 나간 다음에도 자꾸 엉겨 붙어 가지고 뭐라 인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스비드리갈로프가 이제 이 라스콜리니코프한테 대놓고 인제 얘기를 하는 거죠. 술집에서 한 얘기 중에 인상적인 거는 마르파 페트로브나와의 인제 관계. 그녀가 인제 "나보다 나이가 몇 살이 많았지?" 그랬는데 인제 이렇게 시골로 오면서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다라고. 채무를 다 갚아 줬거든요. 도박에서 진 빚을 다 갚아 주고 인제 결혼하고 인제 시골로 오면서 "행랑채 여자는 건드려도 된다. 하지만 누군가를 집중적으로 사랑하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식. 근데 인제 두냐를 가정교사로 데려왔는데 "두냐가 얼마나 이쁘냐. 그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막 그런 말들을 하는데 얘는 지금 두냐를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말에 성의가 없어. 근데 이제 라스콜리니코프는 계속 스비달로프한테 막 들러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까지 나와 가지고 막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엿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인제 스비드리얼프도 터져 가지고 "아니 남의 말을 엿듣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할머니는 아무나 죽여도 되는 그런 법은 없냐 어디 있냐."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예. "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뭘 좀 듣기도 했지만 왜 자꾸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탄식만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내부에서 실러가 끊임없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문 옆에서 엿들지 말라니. 그렇다면은 정 그럴 거면 얼른 해당 관청을 찾아가서 이러저런 경위로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이론상 사소한 오류가 생겼다 하고 알리십시오. 문 옆에서 엿듣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반면 높아쯤은 자기 만족을 위해 닥치는 대로 처리해도 된다고 확신한다면 어서 빨리 아메리카로 떠나라고. 그리고 인제 나중에 자기는 인제 진짜로 인제 떠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일단 실러라는 이름이 인제 보이고 그래서 여기 나중에 포르피리도 인제 실러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스비드야프도 인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실러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어 아직까지 빠져 있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떤 낭만주의, 이상주의 이런 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거고 실러 자체는 괴테와 더불어서 인제 독일 낭만주의의 투톱인 거죠. 고거를 인제 생각을 하는데 "너가 아직까지 그 순수함을 버리지 못해서 네가 인제 이런 거야."라고. 그다음에 인제 또 한 가지가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상, 이른바 비범인 사상을 이제 이런 식으로 패러디하는 거고 이게 또 어디서 더 그렇게 되냐면 두냐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에서 "네 오빠가 여사여사했다." 그럼 두냐가 "말이 되냐? 우리 오빠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론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나폴레옹에 인제 흠뻑 빠져 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인제 요약을 해 버립니다. 요거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번역본 2 권에 395 쪽부터 인제 가고 아까 라스콜리니코프하고 얘기하는 거는 384쪽 2 권에 인제 그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인제 스비드리가일로프를 통해서 얘기되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사상이 굉장히 반할하다, 범속하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인제 한번 속화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비드리가일로프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라스콜리니코프식의 이런 어두운 사상이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어요. 나이도 한 25살 정도 더 많고 지금 그 얘기를 할 건데 그러려면 이제 두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스비데로프가 두냐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네 오빠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고 등등등 와라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제 두냐는 안절부절 못하고 라주민도 두냐가 일반적이지 않은 지금 심리 상태라는 거를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랑하니까 질투도 있고 그 이미 사랑이 싹 텄기 때문에. 근데 두냐 되게 당당하게 혼자 갑니다. 그래서 이걸 영상물을 보면 이렇게 엇갈려요. 지금 스비드르갈로프가 라스콜리니코프랑 길에서 있다가 자꾸 둘러붙었잖아요. 떼내고 이렇게 가는데 한쪽에서 두냐가 이렇게 싹 와요. 그래서 이렇게 엇갈리면서 이제 스비데로프는 라스콜리니코프 대신 이제 두냐를 만나게 되는 거죠. 얘기하라고 우리도 모퉁이를 돌아왔으니까. 그랬더니 스비데로프가 길에선 안 된다고, 집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스비드갈로프 방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소피아도 없네, 소냐도. 지금 안 왔으면 늦을 텐데, 곧 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뭉쳐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 러시아 아파트의 구조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거실에 방이 아니고 방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비드리알로프 방이 되게 깊숙이 박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읽었고요.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대화가 오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냐는 오빠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가서 소피아 세메노브나를 만나야겠다고. 그녀 방은 어디시죠? 어디에 있죠? 이러는데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다면 소피아는 오지 않을 것이다. 소냐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옆에 뒤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소리쳐도 아무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문은 또 잠겨 있고. 그랬더니 이제 두냐가 XX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둘 사이에 뭔가 그 막 거친 말들이 오가요.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어떤 밑텍스트가 있겠죠. 근데 그 전에 그 스비드리갈로프하고 라스콜리니코프가 만나는 장면에서 스비드리갈로프가 라스콜리니코프한테 당신은 당신 누이 동생이 나에게 오직 협오감 하나만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남녀간에는, 그러니까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는 당사자가 아니면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어떤 구석이 있다라고, 어떤 그런 모퉁이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두냐하고 스비데로프가 굉장히 조금 미묘한 관계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스비데로프는 두냐를 안 보내주려고 하고, 네가 어쨌거나 네 발로 걸어 들어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 두냐는 권총을 챙겨갖고 왔더라고. 총을 겨눕니다. 쐈는데 그게 뒤를 치고 여기 살짝 관자놀인가 해서 피는 살짝 나는데 죽이진 않죠. 근데 여기 되게 잘 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릴 때 읽을 때는 이제 한창 그런 또 연애 소설이나 성적인 판타지 이런 거에 이제 골몰했던 나이니까 10대, 20대 초반 뭐 이럴 때는 이 부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내가 한 번 더 기다리겠다고, 한 번 더 쏘라고 이러는데 이제 두냐가 총을 던지고 스비데로프가 두냐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감아 싸 안아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 그러니까 이제 두냐가 사랑할 수도 없다고, 니까그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그랬더니 이제 부들부들 하다가 좀 고민했겠죠, 스비데로프가. 그리고 이제 열쇠를 던져주고 가라고 이제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애 소설로 읽어도 나름대로 재미있는 이제 그런 장면이었고요. 당신한테 라주민 따위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한테 달렸다고. 네 오빠의 운명도. 네가 내 사랑만 받아주면 내가 오빠한테 여권도 만들어줘, 모두 다 해줄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 두냐가 절대로 네 놈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이제 갔죠. 간 다음에 이제 스비드리갈로프의 마지막 이제 행보가 묘사가 되는데요. 그 길로 그 권총 있잖아요. 그걸 한 발 더 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챙겨가지고 옛날부터 받았던 호텔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스비드리갈로프가 되게 돈이 많은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숙소도 소냐랑 같은 동네, 심지어 같은 건물이고, 찾아가는 호텔도 굉장히 허름한, 무슨 서울대 입구역의 모텔보다도 더 허름해 보이는 그런 곳을 찾아가요. 옆에서 막 사람들 싸우는 소리 들리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인지 뭐 송아지 고기인지를, 커틀렛인지를 주문해놨는데 음식도 되게 막 썩어 문드러진 것 같고 막 이런 진짜 되게 빈민굴의 막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스비드리갈로프의 최후를 보면은 두 가지가 이제 좀 눈에 띄는데, 하나는 이제 꿈속에서 물에 빠져 죽은 14세 소녀가 이제 보입니다. 근데 그녀가 이제 이런 성적인 어떤 되게 잔인한 범죄의 희생양이 돼서 죽은 걸로 나오는데,